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입니다.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명여대 식영과에서 겸임교수하고 있고 또 영양 관리하는 회사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먹는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릴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신장 쪽에 네네네.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신장 쪽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네.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실 신장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에 모든 최종 배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신장을 가지고 나의 모든 먹는 걸 대사하고 마지막 찌꺼기 배출까지 완료가 되어야 내 몸의 대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신장이 지쳐가는 상태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신장이 같이 부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이 올라가면서 신장병에 대한 유병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요즘은 젊은 신장병 환자가 많아요. 신장병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시니어만을 위한 질환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도 나 체중 체크하는 것처럼 신장 수치 어떤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나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일단 찌꺼기를 배출하고 여과하는 작용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건데요. 사실 신장이 단독으로 노는 기관이 아니라 이름도 보시면 신장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과 작용, 신장의 역할과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심각해지면 심혈관 질환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당뇨병도 내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에게 신장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좀 건강해지려면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2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 두 개만 잘 관리를 하시면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고 또 신장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장 질환은 한 번 시작되면 그냥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위험군이다, 당뇨 위험군이다 경고를 들으면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면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신장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거죠. 그럼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유일하고도 아주 중요한 게 식사 관리인데요.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 섭취.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랑 같아요. 나 저염식 먹는 거 그리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요즘 보통 머슬업 할 거야 그 단백질 엄청 많이 드시고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단백질 챙겨 먹어야 근 감소증 안 온다 하면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신장에 무리가 가는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적정량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인과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지만 신장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그걸 잘 적정한 양만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장병 환자들에게 제가 적정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죄송한데 대체 적정량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단백질의 적정량은 쉽게 탁구공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탁구공을 생각하시면 딱 그냥 그 정도 양만큼 내가 한 번 먹을 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한국인 성인한테서는 적정한 양에 해당할 수 있어야 칼륨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신장병 환자분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저희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이라는 책인데 사실 콩팥이라는 게 우리 신장을 부르는 순우리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 보시면 사실은 이 콩팥병이라는 게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저는 심지어 질환이라고도 딱히 부르고 싶진 않아요. 콩팥병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콩팥병을 진단을 받으시기
하시게 되면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여태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견과류 맨날 좋다고 몸에 챙겨 드셨죠? 흰밥보다 잡곡밥 더 좋다고 생각하고 챙겨 드셨죠? 빵도 뭐 심지어 흰빵보다 잡곡이 들어간 빵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을 텐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반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단백질도 소량씩 잘 나누어서 적정량 드셔야 되고 견과류 인칼륨이 많아서 그렇게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 잡곡밥도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흰밥이 낫고요. 빵을 선택하실 때도 잡곡빵보다 오히려 흰빵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류도요.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애매해요. 애매하다 함은 우리 나물 몸에 좋다고 막 열심히 많이 드시잖아요. 신장병 환자는 나물 많이 드시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알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이벤트가 바로 신장병을 진단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로 취급 안 한다는 분들 많으시지만 신장병 진단 받으시면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조리법보다 사실 물에 빠진 게 훨씬 좋아요. 고기도 물에 삶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보쌈이나 수육이나 그런 메뉴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선택하셔서 잘 삶아서 드시는 조리법이 좋고 채소도요. 볶아가지고 먹고 하는 것보다 물에 좀 데쳐서 담가 놓았다. 그랬다가 한번 살짝 저염으로 묻혀서 드시는 그게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칼륨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용해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양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양념은 무조건 저염입니다. 저염이라고 하면 맛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사실 맛 없어요. 그렇게 저염으로 드시면. 그런데 이 맛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고 기술이잖아요. 저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무슨 장으로 끝나는 거 많이 안 쓰는 게 저염인데 그럼 뭐 딴 거를 써야 맛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좋은 식초, 레몬즙, 좋은 카레가루, 염분이 낮지만 나의 입맛에 또 다른 킥을 줄 수 있는 양념을 쓰시면 좀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저염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좋은 식초가 어떤 게 좋은 식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배신감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모든 좋은 식재료는 사실 가격과 비례하거든요. 비쌀수록 좋다는 예, 식초는 사실 비쌀수록 좋은데 비쌀수록 좋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성분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언가 이거를 인공적으로 발효를 했거나 하는 거 말고 자연 발효로 끝까지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 추가적인 당의 애돈 없이 나온 식초가 좋은 식초죠. 그럼 발사믹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나요? 발사믹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발사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 발효된 식초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늘은 어떤가요? 마늘은 좋은데 마늘을 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하루에 한 줌씩 드실까 봐 이게 또 감이 너무 좋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건 적정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곰이 사람 되려고 마늘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 번 드실 때 한 2쪽, 3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마늘 드시면 속이 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늘의 성분 중에 속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신장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사하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가려야 되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인데 마늘도 좋다고 해서 생마늘 막 이렇게 드시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식욕과 밥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속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올리브유 같은 데 잘 구워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콩팥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면 네. 절대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은 우선 너무 가공이 많이 된 거. 이거는 사실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 일단 절대 피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가공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상상해 볼 때 공장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당근을 먹겠다? 그럼 밭에서 농부 아저씨가 기르고 그거를 캐서 유통하는 업자가 마트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얘는 공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햄 이러면 뭘 잡아서 갈아서 모든 과정이 공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이 햄을 좀 더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한 혹은 더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벌어지는 단계가 최소화된 것이 사람한테 좋은데 그것이 특히 신장병 환자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은 우선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칼륨 식품은 슬프지만 녹색 잎채소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는 우선 고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요. 그래서 고칼륨 채소이지만 사실 내 몸에 필요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채소를 사서 찬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그러면 이 칼륨이 수용성으로 용해되고 또 다시 한번 나물 조리하듯이 데쳐요. 그러면 끓는 물에서 다시 한번 칼륨이 용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드시는 것은 고칼륨인 채소를 중칼륨이나 저칼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음료는 색깔 짙은 음료는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콜라, 이런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런 음료들은 인 함량이 높아요. 음료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인이라는 영양소가 여러 첨가물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인 함량이 높은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도 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색깔이 짙은 탄산음료일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제로는 대체당을 썼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도 신장병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 식단을 챙기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3끼나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를 매번 똑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시면 하루 식단을 꾸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게다가 저는 또 이 음식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신장에 좀 고민이 많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네, 사실 신장병에 걸리면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재미가 먹는 재미인데 그 먹는 재미를 많이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슬픈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신장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건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너무 많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상태에 대한 관리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개를 잘 밸런스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요즘 진짜 구독자분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아,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떡하죠? 그 조회수 높게 나온 거 30만 뷰 가면 이벤트 한번 할까? 추첨해서 책 드리기? 그런 거 할까요? 좋아요. 네. 신장 영상에서 조회수 30만 되면 책 몇 명한테 드릴 건가요? 5분? 5분!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는 댓글 좋아요. 5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요즘 네. 단호박 철이잖아요. 아, 맞아요. 맛있잖아요. 단호박 너무 맛있죠. 쪄 먹어도 맛있고. 단호박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싶은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단호박이 겉에는 짙은 초록색인데 딱 가르면 아주 선명한 주황색 그런 컬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어디에선가 강조드렸던 게 채소의 색깔이 뚜렷할수록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호박이 대표적인 채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호박 색깔의 노랗고 주황색이고 그런 채소들은 베타카로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나 어렸을 때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단호박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 베타카로틴을 내가 적정한 방법으로 잘 섭취해서 내 몸이 잘 대사하고 나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초 영양소가 됩니다. 주황 계열의 색깔이 네. 나는 음식들은 전부 다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네. 베타카로틴 자체는 짙은 주황색 혹은 뭐 짙은 노란색 같은 컬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호박이 침침한 눈에 좋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름 그대로 달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단호박이라고 해서 단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설탕을 퍼먹었을 때 단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캔디를 먹거나 아니면 설탕을 먹거나 하는 건 당을 먹는 건데 단호박에 있는 당은 우선 천연당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단호박에 있는 그 당만 추출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단호박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 아주 가득 차 있는 섬유소, 미네랄, 각종 비타민 이런 걸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단호박 자체가 당뇨 환자에게 달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는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박
단호박죽은 설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호박을 잘 쪄서 그걸 잘 갈아서 무언가와 넣고 섞어가지고 한 뭉근하게 또 끓여내고 이런 요리인데 좀 더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올리고당 좀 넣으시기도 하고 설탕을 좀 곁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당 추가 없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단호박 자체를 찌거나 혹은 단호박 자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구워 드시는 게 똑같은 재료로 만든 요리라고 해도 당을 더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그 신장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재료라도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를 수 있죠. 고구마보다 당 지수가 높잖아요. 고구마보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지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당부하라고 하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고구마 작은 거 한 개를 먹는 거랑 큰 단호박 한 개를 먹는 건 고구마 한 개, 단호박 한 개이긴 하지만 중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어느 만큼 먹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한테 단호박을 권할 때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는 양이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적정량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가볍게 설명드릴 때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혈당을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재료는 아니에요. 우리가 GI 지수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 GI 지수만 가지고 모든 재료에 당에 미치는 위험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박은 그러면은 식사할 때 뭐 어떻게 같이 먹으면 당 부하가 좀 덜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단호박을 정말 내가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호박만 열심히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재료를 어떤 다른 거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몇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단호박을 드실 때 신선한 잎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달걀 같은 단백질 근원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잎채소로 만든 샐러드, 뭐 각종 양상추 이용한 거, 양파도 같이 좀 곁들이고 방울토마토도 썰어 넣고 한 그런 류의 그린 컬러가 나는 샐러드들을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싱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천연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시는 음료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집에서 사과랑 찐 단호박이랑 잘 익은 바나나랑 그런 거를 넣고 믹서기에 잘 갈아요. 아무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고요. 그래도 달거든요.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았는데 왜 달죠? 자연적인 천연의 단맛, 그 천연당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건데요. 공장에서 나온 각종 음료들은 감미를 하죠. 인공당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천연당이라고 해도요. 인공당과 마찬가지로 과량을 먹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그게 내 간에 축적이 되면서 나를 살찌게 하거나 혹은 대사적으로 나를 불균형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공당이 농축되어 있는 것만큼의 그 양을 천연당으로 먹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자연에 있는 재료에서 포함되어 있는 천연당은 그 천연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단맛을 즐겁게 즐기면서도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말고 다른 좋은 영양소들, 섬유소, 자연에서부터 온 수분,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즐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인공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랑은 조금 다르죠. 당뇨 환자가 단호박을 안전하게 먹으려면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단호박만 드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잘 쪄서 적당량 드시거나 혹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뭐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고 팬에다가 구워서 노릇하게 드시거나 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는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거를 많이 넣은 단호박 라떼? 그런 거는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고 자연 재료 자체를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단호박을 충분히 건강하게 당뇨 환자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간식이 되죠. 이런 여름철에 네네. 단호박을 먹으려면 하루에 단호박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재료라도 대놓고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재료라고 해서 정말 삼시세끼 그 재료를 먹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 드시고 다른 끼니에는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재료를 드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종이컵 한 컵 정도에 해당하는 단호박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단백질 재료 곁들여서 드시고 또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류, 신선한 과일들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도 조금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기하고 단호박을 같이 잘 볶아서 드시는 요리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단호박 자체가 조리하기 전에는 꽤 단단한 과육이거든요. 얇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고기랑 같이 볶아내면 고기에 단맛도 좀 살짝 배이면서 단호박의 단맛도 좀 극대화가 되기도 하고요.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되죠. 요리 비결이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요리의 비결은 또 제가 이런 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책인가요?
최고의 당뇨밥상. 최고의 당뇨밥상은 나온 지가 벌써 꽤 몇 년 된 책이에요. 금방 찾으실 수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예전에 준비할 때 나왔던 요리를 보니까 오리 단호박 볶음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오리 고기 자체가 또 불포지방산이 많아서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단백질 근본인데, 단호박 얇게 슬라이스하고 양파랑 홍고추 같은 것도 같이 슬라이스해서 식용유 조금 두르고 볶아낸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지방산도 먹을 수 있고,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섬유소, 천연당의 달큰한 맛 같이 잘 즐기실 수 있는 메인 요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맞습니다. 이 이거 찾는 당뇨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최고의 당뇨밥상은 아주 저에게는 이 첫째 같은 책이죠. 건강 부분 베스트셀러라고 쳐보면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최고의 당뇨밥상 혹은 당뇨 식단, 당뇨 밥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호박은 사실 저온 저장이 가능한 채소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좋아하시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철에 먹는 단호박은 기분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다른 첨가물 내가 추가적으로 넣지 않고 굽거나 쪄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적당한 양만큼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왜 좋다 그랬죠? 단호박이? 베타카로틴. 맞아요.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뚜렷한 주황색,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즐기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설탕 추가만 안 하신다면 잘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많은 먹는 것에 대한 고민들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그 고민들을 쏙쏙 다 잘 해결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질문 있으신 거 언제든 편하게 던져주시면 제가 기회 될 때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답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좋은 정보 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콩 자체가 좋죠.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뭐 이런 아주 대단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콩도 좋은데 검은 콩은 뭐 느낌적으로 더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느낌으로 볼 때 더 좋다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 땅에서 나는 게 색깔이 확실할수록 몸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를 내가 살 건데 희끄무레한 가지랑 보라색이 빵 하고 나는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셔야 돼요. 이 색깔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색소에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효과를 내가 극대화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검정 콩도 그냥 콩보다는 이 검정색이라는 것을 내게 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내 몸에서 항산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콩이 뭐 일반 대두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색소에서부터 오는 확실한 항산화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항산화라는 단어 자체가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뜻인 건데요. 우리 몸이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산화 과정을 항산화해주는 것이니 내가 늙는 거를 살짝 막아줄 수 있는, 좀 과장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은 나의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검은 콩은 우선 콩 종류이니까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생체 효용률 자체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내가 소화하기에 조금 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체 효용률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내가 섭취할 때 노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아침 점심으로 닭가슴살을 챙겨 먹었어요. 옆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는 너무 막 근육이 빵빵 느는데 나는 안 늘어요. 그러면 운동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두 친구의 그 몸 상태가 다르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겠으나,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생체 효용률이 두 분이 다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혹은 내가 특정한 어떤 영양소를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내가 그 양을 먹은 것만큼의 100을 내 몸에서 효율성 있게 돌리지 못해요. 많은 부분 배출되기도 하고 대사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에 소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체 효용률이 높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은 콩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면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콩은 다른 동물성 단백질만큼 생체 효용률이 높진 않을 수 있지만 소화를 시키기가 편안하니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조금 편안할 수 있죠. 그래서 콩보다는
두부가 조금 더 소화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 식의 생체 효용률이나 소화의 어떤 관점에 따라 내 몸이 단백질 원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그래서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검은색이라는 색소가 가지고 오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 누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 콩 자체가 편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비타민도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좋은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 원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좋은 식품이에요. 그 콩팥이라는 기관 자체가 결국은 내 몸이 섭취한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찌꺼기 배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 건데 그 콩팥병도 내가 만약에 콩팥병 환자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지나가면서 뭐 투석도 해야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건데 만약에 1, 2단계의 초기 정도라고 하면 검은 콩을 뭐 양껏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검은 콩을 그냥 자연스러운 양만큼 섭취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3, 4 이렇게 넘어가면 검은 콩은 단백질 재료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만큼 양이 좋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탁구공 크기, 검은 콩을 뭉쳤을 때 탁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을 그냥 그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먹을 때 탁구공을 한 개를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그 정도 양을 나눠서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간식으로 무슨 볶은 검은콩 이런 거 막 이렇게 쟁여놓고 뻥튀기 드시듯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뭐 옆에 쌓아놓고 쟁여놓고 드시는 습관은 이제 조금 버리시면 좋겠고 검은콩이 사실은 음료로 만든다고 하면 뭐 검은콩 차도 될 수 있겠고 뭐 검은콩 두유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 타입이나 두유 타입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사실 두유는 콩을 삶아서 그거를 잘 갈아서 그걸 뭐 체에 내리거나 해가지고 건더기 부분을 걸러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차는 우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콩 자체의 어떤 알갱이를 섭취하게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점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영양소도 다른데 콩팥병이 심하시면 저는 오히려 검은콩 두유보다 차 타입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소에서부터 오는 효과는 차 타입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두유 타입은 굉장히 농축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드링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중에서 파는 두유들은 알게 모르게 소금도 꽤 많이 첨가가 되어 있고 설탕이나 달게 하는 재료들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드시면 시중에 파는 두유와 전혀 맛이 다른 아주 밍밍한 두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집에서 소금 설탕 안 넣고 만들면 사실 그게 원래 본연의 두유의 맛인 건데 시중 두유들은 아니잖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유보다는 오히려 검은콩 차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권할 만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신장병 환자는 특정한 어떤 모든 식품이 그렇지만 특정한 무슨 단일 식품을 먹고 그 병에 나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정말 다 오산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단일 식품만 강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살짝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시면 애매한데요. 그 신장질환인 분에게 좋은 두유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사실 결국 양이거든요. 그래서 신장병 환자에게 좋은 두유라고 해서 그 두유를 삼시세끼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런 뭔가 좋은 정말 잘 만들어진 양질의 아주 좋은 두유가 있다면 하루에 한 잔 정도 한 번에 다 후루룩 드시지 마시고 뭐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콩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단백질이긴 한데 어떤 예민한 분들은 콩 먹고 나면 약간 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정콩을 내가 영양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하니 먹고는 싶은데 얘를 어떻게 소화가 잘 되게 먹느냐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먹고 배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콩을 따로 삶으세요. 그냥 검정콩 자체를 따로 잘 푹 삶아서 그거를 그냥 잘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냥 흰쌀밥 할 때 그 냉동실에 잘 삶아서 소분해 놓은 검정콩을 꺼내서 얹어가지고 밥을 하면 그냥 흰쌀이랑 생 검정콩을 같이 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좀 푹 무른 상태의 검정콩밥을 드실 수가 있고 그럼 훨씬 소화도 쉽고요. 냉동실에 어차피 잘 삶아서 쟁여놨으니까 요리하기도 수월하죠. 그래서 더 편하게
검정콩밥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정콩을 잘 삶아서 잘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잘 내리면 아주 고운 죽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금 넣으시면 조금 더 고소한 맛으로 드실 수 있고 그 죽 자체는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인 형태의 검정콩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검은 콩은 색깔이 뚜렷한 콩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뚜렷한 무언가의 채소는 나에게 늘 건강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관점에서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도 누리면서 또 콩이라는 단백질 원도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단일 식재료의 효과에 기대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량 먹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검정콩도 추천하는 식재료이지만 여전히 너무 과량 드시면 우리 몸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검정콩을 잘 선택하셔서 적정한 양, 그게 얼만큼이라고 했죠? 피디님? 그쵸, 탁구공. 그 탁구공만큼의 검정콩을 하루에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 그 정도 기억하시면 검정콩의 이점을 누리시고 또 내 몸에 위험한 요소는 조금 무리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모죠. 네. 근데 보면 예전에도 머리가 빠져 고민인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탈모가 이렇게까지 큰 화두가 될까 생각해보면 평균 수명이 일단 엄청 길어졌어요. 오늘은 주제가 좀 많이 무서운 주제잖아요. 탈모.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꽤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여성 탈모도 굉장히 비율이 높아져서 맞아요. 뭐 어쨌든 머리카락에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무섭지. 그렇죠.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뭐 영양 막 이런 것 쪽을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머리가 빠진다, 혹은 머리가 급격히 가늘어진다, 뭐 이런 유의 모발의 문제를 느끼실 때 이제 피부과를 가시거나 혹은 뭐 모발 전문 클리닉 같은 데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닥터분들은 이제 먹는 거 자체가 탈모의 예방 혹은 관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딱 대놓고 말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라는 것 자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 개인의 영양 상태가 단백질 영양 상태가 꽤 우수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지표예요. 머리 끝이 갈라져 있냐, 머리가 제대로 올바른 속도로 길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말초까지 가는 단백질 영양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손톱 발톱이 자라는 것도 그래요. 손톱 발톱이 제 속도로 자라나지 않고 갈라지고 깨진다? 그러면 단백질 영양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같은 것들이 결국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떠한 영양이 가는지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무슨 식품을 먹으면 뭐 잔디 인형같이 머리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도 분명히 먹는 것과 모발 건강, 탈모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죠. 그러면 그 탈모 좀 증상 중에서 그러면은 모발이 엄청 가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색이 갑자기 막 바뀐다거나 그런 것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탈모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진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본인의 평상시, 그러니까 평균적인 모발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는 각각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표준화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느낄 때 뭐 작년 이맘때보다 뭐 머리숱이 현저히 없어진 것 같아, 뭐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진 것 같아, 쫙쫙 잡았는데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 얇아진 것 같아, 이제 그런 증상을 느끼시면 사실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영양소 섭취가 어떻게 보면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식물성이나 동물성 둘 중에 어떤 걸 섭취하는 게 그 탈모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탈모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크게 단백질 근본 재료를 둘로 나눠 본다고 했을 때 동물성 단백질 재료가 훨씬 완전성이 높아요. 그 말인즉슨 필수 아미노산도 동물성 단백질 재료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동물성 단백질을 내가 먹었을 때 식물성 단백질 먹은 것보다 체내에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체 효용성도 훨씬 높죠. 근데 다만
동물성 단백질 급원 식품은 고지방인 경우도 많고 비타민, 미네랄 혹은 식이섬유 같은 미량 영양소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로서 노리는 생체 효용성은 동물성 단백질 대비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는 급원 식품들이 많죠. 그래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뭐 하루 3번 정도 뭐 식사를 하시든 간식을 드시든 하루 3번 정도 메인 내가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면 뭐 1번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시고 2번 정도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시면 딱 좋은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 각각의 그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각각 추천하는 음식들이 또 있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기류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자주 드시는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염소고기, 또 뭐 있나요? 오리고기 등등. 생선 쪽은 어떤 동물성 단백질 육류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어류, 어패류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속할 수 있어요. 각종 생선류들, 특히 등푸른 생선에 속하는 생선들, 그리고 뭐 조개, 연체 동물에 해당하는 오징어,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 사항이 있는 이제 동물성 급원 재료들이죠. 그리고 달걀도 동물성 재료에 속할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는 건 대표적인 게 콩, 두부,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뭐 두유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 재료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혹시 없으실까요? 제일 추천하는 거요. 저는 동물성 단백질 재료를 육류에서 택하실 때는 기름기 없는 부위. 이건 특정 어떤 고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것보단 기름기 없는 부위 그리고 그렇게 조리한 조리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어 건강할 수 있다고. 물에 빠진 고기 예를 들면 보쌈, 수육, 삼계탕 그런 것들이 삼겹살 구이, 오겹살 구이, 뭐 치킨 이런 거보다 건강하겠죠?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좀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어요. 식물성 중에서 어떤 게? 식물성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요. 두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두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부도 요즘은 되게 다양한 제품이 많아요. 뭐 단단한 거, 부드러운 거, 뭐 연두부, 순두부, 뭐 비지, 뭐 다양한 형태의 두부들이 많으니까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요리를 사실 해서 드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고 나는 두부는 좀 뭐 취향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여러 종류의 콩으로 만든 또 제품들이 많거든요. 뭐 후무스 같은 병아리 콩 스프레드 종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콩을 밥에다가 넣어서 드시는 것도 당연히 추천이고 뭐 콩이 주요한 재료가 되는 샐러드나 혹은 그 콩을 가지고 끓인 스프 같은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식물성이랑 동물성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세 끼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첫 끼는 동물성, 두 번째 끼니는 식물성 이렇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먹는 거죠? 그거 정말 개인 취향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네. 그냥 하루에 3번 정도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한 번은 동물성 단백질, 뭐 2번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저녁에는 뭐 보쌈을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오후에 뭐 오후 간식 뭐 두유 한 팩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뭐 아침에는 요즘 간단하게 아침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두부 뭐 이렇게 작은 팩 나오는 거 곁들여 가지고 샐러드를 먹거나 그런 류의 식사들 좋죠.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그 단백질 섭취가 결국에는 그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가요? 단백질 보충제 무슨 요즘 탈모인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영양제. 근데 영양제도 단백질 보충제도 이름은 다르지만 내가 무언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자연의 성상이 아닌 제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뭐 각종 뭐 비오틴 영양제 이런 것들 탈모이신 분들은 오히려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적게 먹어 문제가 아니라 과량 먹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내가 진짜 무슨 뭐 버디빌딩 대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슬업이 필요하고 막 내가 평상시 먹는 단백질보다 막 훨씬 과량의 단백질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탈모를 위해서 챙겨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많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아미노산을 섞게 되고 이제 부재료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섞이는 것 중에 보통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크레아틴 성분이 있는 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단백질 엄청 많이 먹는 거니까 뭐 헤어는 막 쑥쑥 자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이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맞아요. 몸은 굉장히 근육맨인데 헤어는 없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로 밝혀진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크레아틴 보충제 자체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싶어요. 이게 연구로 아직 이제 증명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살면서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우리가 1세대 아닐까?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먹고 있는? 그래서 우리 위의 세대에는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 없었고 그런 거를 먹다가 한 생애를 잘 풍미하고 돌아가신 분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백질 보충제라는 거를 먹는 거의 우리가 첫 번째 노출되어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게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뭐 나의 아들과 나의 손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그렇게 집착 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탈모에 좋다고 맥주 효모도 한참 유행을 했었고 뭐 비오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B군이 왕창 들어가 있는 영양제 뭐 이런 것도 오히려 모바일 클리닉 가면은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케이스들도 보면 그분이 영양이 부족해서 탈모가 온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영양이 결핍돼서 탈모라는 증상까지 가려면 정말 기아가 만연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비만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영양 부족으로 탈모가 온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다른 영향들, 예를 들어 자외선의 노출도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다른 영향이 나의 탈모에 좀 더 강력한 트리거가 되는 케이스이지 영양이 부족해서 탈모가 오는 경우는 저는 흔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도 들죠. 예를 들어서 탈모이신 분들 중에 보면 무의식 중에 머리카락을 자주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왜 고3 수험생들 보면은 수학 문제 막 이렇게 어려운 거 풀수록 머리 이렇게 막 꼬면서 푸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아세요? 여자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저 그래서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머리에 계속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두피에. 네. 그래서 여기에만 부분 탈모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에 의식적으로 손을 많이 대는, 그리고 내가 막 두피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긁는 이제 그런 유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의식적으로 좀 개선을 하시면 사실 훨씬 좋죠. 그리고 평상시에 진짜 머리 끝까지 열 뻗치는 일이 많이 없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평화로울수록.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철일수록 사실 두피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모자를 너무 계속 쓰고 계시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탈모에는 좋은 영향이 없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죠. 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모죠. 네. 근데 보면 예전에도 머리가 빠져 고민인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탈모가 이렇게까지 큰 화두가 될까 생각해 보면 평균 수명이 일단 엄청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60, 70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명이, 인간으로서의 수명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90살 넘어서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점점 건강해지면서 사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화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렇다 보니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고 오래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탈모라는 게 60대, 70대에도 물론 고민이 있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더 증상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질 수 있죠. 젊은 층 탈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 탈모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해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염색을 한다거나 뭐 펌을 한다거나 혹은 탈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우리가 굉장히 점점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되잖아요. 실제로는 전 세계인의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모두의 머리 끝에서 가장 강력한 자외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아가니까요. 박사님만 아는 좀 이런 그 단백질을 좀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있다면 좀 그런 걸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백질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특정한 재료나 특정한 메뉴가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재료에서 어떤 부위를 선택하냐,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울러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량의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먹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이걸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뭐 손바닥 하나만큼이야. 그만큼의 고기야 라고 하면 그거를 한 끼에 홀랑 다 먹고 나머지 두 끼는 단백질을 안 먹는 것보다 그걸 오히려 3등분 해가지고 몇 끼 먹는 게 내가 그만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더 좋은 효과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그냥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해먹기 쉬운 게 사실 자주 먹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간단하게 아침을 드시거나 혹은 간단한 저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뭐 귀리, 오트죠? 오트 뭐 좋은 거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뭐 아보카도도 좋고 잘 익은 바나나도 좋고 뭐 두유나 우유 같은 거 선택하셔서 잘 갈아서 드시는 거 그것도 저는 좀 빠르고 간편하게 일상생활에서 늘 실천할 수 있는 또 식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는 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모로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뭐 머리가 빠진다라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가 다 빠지고 나서 고민을 하면 사실 좀 늦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이제 고민하기가 적절한 타이밍이냐.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리가 되게 가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잡았는데 뭔가 좀 뭐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 신경을 쓰실 때 무언가 카더라에 의존해서 어떤 거를 과량으로 드시지 마시라. 오히려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내가 내 머리 건강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내가 안 좋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